네, 어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겨서 정치권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네, 오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모시고 네. 정치권의 복잡한 속내와 향후 일정의 변화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권에 어떤 일정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놓고 언론에서 많은 분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만큼 이런저런 분석이 난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탄핵을 앞두고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백지수표를 건넨 것처럼 미임을 한 느낌인데 이걸 놓고 이제 여야가 분분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소감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정치적 카드를 선보였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분석이 다양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한 진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치열하게 서로 지금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직은 내려놓겠다. 이 한마디에는 탄핵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긴 것 같고 어차피 내려올 건데 탄핵을 하면 뭐하냐.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인 것 같은데 근데 야당과 여당은 이제 다르죠.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함정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보고 그리고 특히 비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려오겠다. 다만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려오겠다 했기 때문에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명분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172석을 가지고 탄핵을 주도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빠졌다고 봅니다. 네. 어제 네. 강 국장님 박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속내는 어떤 거였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어저께 그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이제 전에서부터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태를 대통령은 게임화하려고 자꾸만 할 거다. 게임화하고 하려 한다. 예, 그 민심에 이렇게 따르거나 뭐 이런 당이론적인 접근보다도 게임화를 좀 하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어저께 담화는 게임화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특히 지금까지 보면은 비박계 쪽을 흔드는 데는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낙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민심의 큰 흐름을 갖다 돌리는 데는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보수층 쪽에 조금 어필하는 점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층 결집에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약간 효과가 있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옛날처럼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다시 복원이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뭐 한 요새 유행했던 말 중에 샤이 박근혜 뭐 이런 말이 그렇죠. 있듯이 예.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층 정도는 좀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담화 내용을 말 그대로 보면요. 일단 방법이 정해지면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거취를 좀 짚어보죠. 아무래도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원로들의 말씀은 4월 말까지 퇴진을 결정하고 6월까지 대선을 치르자 이런 것이 원로들의 의견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날짜를 못 박으면 이것 가지고 또 그때는 안 된다. 야당에서 틀림없이 치고 나올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퇴진 시점을 얘기를 안 했다고 봅니다. 퇴진 시점을 얘기하면 그거보다 연말까지 하라 이렇게 틀림없이 야당에서는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퇴임 시점을 얘기 안 했고 물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회의를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절대 뭐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원내대표들은 지금 오전 11시에 국회의전실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합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라.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된다. 이것은 개헌인데 두 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은 본인이 하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 어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통령이
선거일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퇴진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국회에 떠넘겼는데 국회에서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의 주자별로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야당도 오늘 3당 대표들 합의하면서 네. 탄핵 추진하겠다, 네. 강행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쨌든 걸림돌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스케줄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생각하세요? 굉장히 복잡해졌죠. 예. 저는 야당이 탄핵 추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동력이 떨어지면 네. 뭐 야당은 지리멸렬 상태가 될 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붕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예. 그럼 뭐 이제는 여의도 가서 촛불 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복잡해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박계 쪽이 흔들렸거든요. 그럼 비박계가 탄핵에 전적으로 동참을 할 거냐, 어떤 프로세스를 걸쳐야 찬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비박계 의원들을 최대한 찬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명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갖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2일 날 하겠다는 건 조금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9일까지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박계의 기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 어제 그 대통령의 담화 네. 이후에 네. 살짝 물론 이제 탄핵을 할 경우에 네. 힘을 실겠다는 그 기조는 놓치지 않는 것 같지만 네. 뭔가 좀 기류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에서도 굳이 꼭 이렇게 탄핵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어디 석간 신문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비박계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52명 조사했는데 31명 응답을 했고 그 가운데 19명이 찬성을 하고 있고 2명은 반대고 10명은 유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31명 응답한 사람 보면 찬성이었던 사람이 9명 정도가 반대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류가 확 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26명이나 되는 인원이 투표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협상 후 표결 시에는 23명이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박계 의원들은 적절한 협상 절차와 명분을 갖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 흐름은 잡혀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명분이 안 주어질 경우는 움직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뭐 민주당 쪽에서 이 비박계 의원들 보고 부역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귀한 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세로 물어붙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23명이라고 예. 하면 상당히 불안한 숫자.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3분의 2,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 200석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이 지금 172석인데 172석 중에서 몸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찬성표를 안 찍은 무기명 비밀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박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최고의 이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35석 정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한 이런 국회 표결 절차를 겪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혹시나 탄핵이 추진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정치적인 회오리바람이 또 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국에서 야권까지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정치권 전체가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혼란을 질서로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탄핵의 기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파열음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가 예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담화 이후에 지금 아무 발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 이야기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탄핵 철회할 가능성,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신중한 건 나쁜 거는 아니겠죠.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도 지금 비박계 전체를 아울러서 대표로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좀 입장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까지 했는데 탄핵을 갖다 주장을 할 경우에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현재의 민심도 민심이지만 나중에 범여권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거 때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개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 하나 하겠다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하야나 탄핵처럼 법에 의해서 정해진 간명하고 분명한 절차가 있는데 개헌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민심이지 개헌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느냐를 논의하고 그걸 담아낼 수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미래하고 연결이 돼야지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것 같고 개헌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벌레 한 마리 잡는데 집안에 내려오는 보도를 꺼내들여서 잡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해서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떤 대통령의 꼼수였다라고 네. 하는 측의 주장인데요. 개헌을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나의 거취를 네. 결정해주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거취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던진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이제 대통령도 그런 수를 읽었을 것이고 야당이 지금까지 좀 실수를 해온 것도 다 읽고 그랬겠죠. 그거는 뭐 분명히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개헌으로 몰고 가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저께 대통령 담화에 보면 임기 단축과 진퇴를 국회에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에서 국회가 탄핵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국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예, 탄핵안 추진해가지고 의결된다면 네,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 얘기인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당연히 그 길로 또 가야 되고요.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만약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때마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셨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넘기면 그러니까 아까 항상 주장하시는 게 이제 법대로 한 게 중요하다. 네.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 의결시키면 된다 하지만 야권 주장은 또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합의한 결론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친박계는 탄핵안 반대할 텐데 그럼 그게 어떻게 국회가 합의를 한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거 저거 다 떠나서 일단은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비박계 중에서 특히 김무성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까지 대통령 탄핵에 선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인연을 맺지 않았으면 좋았을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적인 역풍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애초에 원조 친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 같이 다니면서 해서 사무총장하고 지난 대선 때는 최고의 어떤 선대 본부장까지 한 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야하겠고 하여튼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고 다만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헌정 질서 중단보다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합리적으로 내가 임기 단축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침묵 지킬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느끼는 지금 대통령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지자들은 여기에서 일정 부분 마음으로서는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도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든 아니면 국회에서 개헌하든 개헌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비박계나 새누리당 소위 말해서 내년에 대선에서 조금의 자신이 없는 세력들은 지금 중간지대에서 개헌을 해서 권력 융합적인 걸로 해서 개헌 카드로 해서 정권을 잡아보고 싶은 마음인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대선을 집권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의 어떤 크나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헌이 명분이 좋아도 개헌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봅니다. 장 교수님이 보시는 그 질서 있는 퇴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탄핵이다. 저는 뭐 라고 탄핵밖에 생각하시는 거죠? 없다고 봅니다. 굳이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예. 네. 자, 이렇게 탄핵이든 뭐 질서 있는 퇴진이든 내년 상반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장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예. 다른데 탄핵 국면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지나고 나면 사실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국회가 딱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안도 이미 다 통과가 됐을 테고 저는 전국은 개헌 대 호원 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헌파와 호원파 사이에 치열한 이제 수일기, 수다툼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 쭉 갈 것이다. 아니요. 탄핵 의결이 된 뒤에. 된 뒤에. 예, 된 뒤에. 된 뒤에 탄핵 의결이 만일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의 전국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이 어렵습니까? 예. 그때는 탄핵 의결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촛불이 여의도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아마 국회 해산하고 새로 선거하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굉장한 회오리 바람이 불 테니까. 국민적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탄핵 의결이 됐을 때 네네. 그 다음엔 호원 대 개헌 전선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게 우선의 하나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헌재에서의 결정을 갖다 빨리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근데 것 헌재를 같고요. 독촉할 수 있는 명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법적으로야 뭐 또 헌재 마음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앞에서 그 찬반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에 대선이 지금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2달짜리 선거라도 하여튼 대선 주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대선 전략을 갖다 짜는데 골몰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개임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네. 말을 쓰셨는데 네.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된다면 네. 이게 여야의 어떤 당익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안 좋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개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개헌 같아요. 문제는 모든 주자들이 매번 대선 나올 때마다 공약을 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는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뭐 네, 이제 그렇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민주당 쪽도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었어요. 개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 3년 없는 일처럼 하다가 이제 불리해지면 또 개헌을 내놓고 그러지만 지난 30년 동안을 보면은 분명히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방자치를 갖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복지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예.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만일 이 시기에 못하면 다음번 누가 권력을 세게 쥐었을 때 하겠느냐.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 지금 하자라는 게 이제 개헌 세력의 주장이고 호언을 하시는 분들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이 적절하지 않고 그걸 후보들이 이제 공약으로 가지고 와서 대선 때 결정을 짓고 그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개헌을 놓고 이렇게 전선이 갈리는 거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헌법 체제 갖고 선거를 치르면 유리한 쪽은 이대로 갔으면 좋을 것이고 불리한 쪽은 개헌을 통해서 판을 좀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뭔가를 만들자고. 그렇다면 불리한 쪽이라는 게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친박계 쪽을 할 수 있겠고 친박계 여당 쪽이 또 그래도 좀 더 불리한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리한 개헌을 쪽을 하면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금의 상태라고 네, 한다면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가장 개헌을. 이제 예. 유리한 입장일 테고요.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전에서부터 계속 개헌을 주장하고 7공화국 주장한 이제 손학규 대표, 예. 그다음에 뭐 비박계 이런 데는 이제 개헌을 고리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친박은 이미 패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장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조금 이제 다른데 예. 이제 문재인 대표는 뭐 3자 구도를 원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3자 구도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선에서 같이 붙어서 그대로 가면 결국은 이것은 개헌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남의 어떤 원내대표 누구죠? 국민의당 박지원 네, 원내대표 박지원 같은 비대위원장, 경우는 오히려 개헌에 적극적인 이런 이중 표리적인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국면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네.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후보들 또 경선 과정도 있고 그것이 시작되면 개헌을 논의할 시간은 저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홍대 앞에서 개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그동안도 계속 말을 바꿔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당론은 개헌 불가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 아무리 횃불을 든다고 해도 국회의석을 국회에서 제1당이 되는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을 개헌을 고리로 해서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정국, 최소한 현재의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가서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하면은 이 탄핵 국면도 저는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담화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뭐 검찰 수사 내용을 좀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조만간 소상히 이렇게 설명할 자리가 네, 있을 네. 것이다 했는데 특검 전에 기자회견을 만약에 한다면 좀 어떤 말을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저께 담화로 봐서는 네. 보수층에 대한 호소, 여론몰이를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자리를 한 번쯤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담화에 보면은 불찰이라고는 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갖다 이제 펼 걸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청와대에서 저 대통령을 만난 분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아직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적절한 기자회견이나 특검 조사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자기 자신 변호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이 어제 특검으로 2명 확정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결과적으로 선택은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판사 출신은 안 하려고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난항을 겪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네. 고사한 분이 있었겠죠. 많았던 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특검 후보가 이제 수사 베테랑이죠. 두 분 다. 네. 조폭 수사 달인 조순식 전 네, 네. 대검 형사부장도 있고요. 영화의 모델이기도 되셨고요. 또 기업 비리 수사 탁월한 성과를 올렸던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인데 네. 일단 두 사람 중에 보니까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이제 또 이제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 네. 우병우 전 수석과 각별한 사이래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누구를 점할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걸 고려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이면 덜 험한 사람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청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적절한 인물이라고 그랬던 인연, 예.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하고의 가까운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 있는데 뭐 여하튼 그 개인적인 인연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깨름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택할지는 그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 대통령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근데 다만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좀 자기 말을 갖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들어줄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국민의당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탄핵에서 일정 부분 협력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특검 후보는 역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공정한 면에서 공정한 봤을 때. 면에서 봤을 때 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폭 폭력 어떤 수사의 대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것보다도 수술로 말하면 외과 의사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네.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섬세한 피부과
의사 같은 스타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섬세한 면이 호소력이 더 잘 먹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누가 될지 저희 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또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